마지막 주제는 건강보험과 지불체계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이넥스에서 의료기기 1본부를 맡고 계시는 정혜경 본부장님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넥스 의료기기 사업본부 정혜경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에 세션에서 저희가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헬스케어, 헬스, 치료기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정립을 많이 하였는데요. 그러한 기술들을 볼 때 저는 신이 나고 우리의 인류가 또는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구나 하면서 이제 열심히 저희가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이 그럼 디지털 헬스가 케어가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검토해 볼 건데요. 저도 건강보험을 얘기하려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러실까요?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이 현재에서 어떻게 우리의 기술들을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지 어떤 제언을 해볼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목차는 한 4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헬스와 현 건강보험의 이해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어떠한 간극이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여러 정의가 좀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 더 건강보험 측면에서 좀 심플화도 시키고 개념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적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 개념에 대한 좀 구분에 대한 설명을 보여준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 의료가 있다면 유무선의 전환 또는 기능의 전환으로 크게 디지털 헬스라는 개념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의 발전 과정으로 조금 더 발전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요, 전통적 의료의 통신의 기술을 접목한 텔레헬스, 그 다음에 전자데이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접목한 이헬스, 그리고 거기에 ICT 기술을 접목한 뉴헬스, 그리고 거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오늘 앞에 많이 말씀 나왔던 IoT, 이런 기술들이 접목된 스마트 헬스 또는 디지털 헬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심플하게 좀 정의를 해봐서 저희 머릿속에 잘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개념적인 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플레이어 간 또는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 건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제가 빨갛게 좀 표시를 하였는데요. 이제 텔레헬스 더 왼쪽에는 일반 헬스가 있겠죠. 그럼 주 플레이어가 이제 병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의 헬스들이. 그러다가 유헬스로 가면서 ICT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고 스마트 헬스로 가면서 서비스 기업들, 보험회사들 이런 데까지 플레이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현장과 그 시스템에 대해서 본다면 병원 중심의 헬스에서 점점 더 확장하여 그 포트폴리오가 개인 건강 맞춤 서비스까지 고려하게 되는 스마트 헬스로 확장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우리의 의료가 발전하는 과정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메디컬 디바이스 컴퍼니들 리스트를 제가 2021년 랭킹이라고 합니다.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익숙한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친근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디지털 헬스케어 컴퍼니에 대한 목록을 가져와 봤는데요. 앞선 연자들에서도 이 슬라이드들이 나오고 있었죠. CB 인사이트라는 그 조사 기관에서 2021년에 회사들을 좀 총망라한 건데요. 잠깐의 좀 자세한 글씨가 이제 잘 안 보이더라도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뭐 전통적인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회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빌링을 하는 회사,
페이먼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는 회사들, 환자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의료기기라고 생각했던 거와 되게 다른 카테고리의 회사들이 그래도 나는 디지털 헬스를 하는 회사야라고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한 번 더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전망도 사실 되게 통계마다 아주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성장률도 어떤 거는 30% 이상을 보고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한 17%에서 20% 정도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예시만 좀 가져와 봤고요. 이 하나하나의 그래프보다도 이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관점은 2025년이 되면 5천억 달러, US 달러, 그러면 원화로 500조 이상의 시장의 규모를 전망하고 있는 것은 좀 공통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이제 헬스케어가 전통적 기존 의료 행위에서는 치료 중심의 행위였다면 의료였다면 거기에 개인 맞춤 치료를 가미하여 스마트 헬스케어가 나왔고 거기에 정밀의학을 더해서 예방 헬스케어를 포함한 디지털 스마트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였다면, 자, 그러면 저희 건강보험하고 직접 매칭을 좀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많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이 발전하는 덕분에 그런 부분들이 뭐 3D 로봇, AI 이런 것들이 의료기기에 접목이 돼서 기존의 의료기기에 접목이 돼서 치료 자체의 고도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헬스와 건강보험이 순기능으로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병원에서 주로 진료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는 건강관리, 뭐 케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는 아무래도 병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는 이러한 병원의 역할과 집의 역할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건강 체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제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1차원적으로 단면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많은 그림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다차원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 병원 중심의 건강보험 급여 수가 체계를 갖고 있는 이 지금의 건강보험의 한계가 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건강보험 제도에서 디지털 헬스, 근데 과연 뭐 아무것도 없을까? 지금의 현재의 제도에서 디지털 헬스가 어떤 것들이 지금 녹여져 있는지 그 부분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게 갑자기 제일 비지한 슬라이드를 가져와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게 행위수가의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행위수가를 가져왔는데요. 행위수가 목록 중에서 일상생활이란 단어가 있거나 원격이라는 단어가 있는 행위수가가 있는 것이 이 심전도 감시 수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최근에 생겼나 보다 하고 조사를 했더니 이 수가는 2001년 상대가치 제도가 처음 수립될 때 설정된 수가예요. 그래서 완전히 앞서 나가는 워딩의 수가가 사실은 되게 옛날부터 저희 수가 목록집에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갔을 때 내용은 다르다고 합니다. 시평원하고 저희 했을 때. 근데 어쨌든 이 단어가 주는 저희에게 희망?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모바일 헬스 기술의 제품이 나오면서 그 제품을 이용한 수가가 일루 간헐적 심전도 감시 수가와 매칭이 돼서 보험 적용이 20년부터 되었고요. 바로 지난주였어요. 1월 7일에 지금 이제 휴대용 웨어러블 심전도 기술의 수가가 새로 신설이 돼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가에서 심전도 감시는 앞선
교수님들의 강의나 되게 디지털 헬스에서 많은 앞선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건강보험 제도에서 지금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고시가 안 나왔으면은 오히려 저는 조금 비판 쪽으로 더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건강보험 제도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좀 참고해 봐 주십시오. 2022년 의원급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 앞에 서인석 보험이사님, 이동욱 대표님이 많이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아주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헬스가 건강보험 속에 보이는 제도 부분 하나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또는 재택의료 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이 블럭을 살짝 떨어뜨려 놨죠. 그 이유는 왜 그러신지 아실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설명해서 개념적으로는 그렇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ICT가 접목되지 않은 게 현재 우리의 시범 사업의 형태인 거여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그 운영 지침 복지부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개정을 해가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가장 최근 개정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업에 관련된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복지부 심평원에 대한 기관, 지역사회, 의료기관, 뭐 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옆에 그림은 이제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스마트 헬스케어 또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역할이 지금 저희가 이런 관리, 만성질환 관리나 모니터링에 중요한 전 세계적 트렌드라고 보았을 때 이런 부분이 보다 명시적으로 그다음에 정확하게 좀 디파인되고 이렇게 같이 스테이크홀더로 참여할 수 있다라면 저희가 좀 더 본격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이동욱 대표님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냥 참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 참여까지만 생각해 봤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서로 통합이 되고 서로 상호 조화되지 않으면 표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또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러한 시범 사업들의 수가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형태가 되어 있는지는 그냥 정보적으로 전달했으니까 교재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번째 가져온 것이 AI 의료기술입니다. 네, 현재는 하고 퀘스천 마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AI 의료기술은 현재 심평원에 신청을 하면은 기존 기술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특별한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려니 허망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이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이 가이드라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19년, 20년에 심평원이 수립한 이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D 레벨의 AI 기술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희망이 있어요. 지난달에 한 기술이 신율기술 평가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서 다음의 단계를 이제 준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전망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시간을 좀 더 단축하겠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보험 수가는 저는 정책이라는 반응을 넣습니다. 어디까지 왔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TX 제품의 예시는 많이 보았고요. 아직 우리나라 국내 의료기기는 없습니다. 지난 9월에 심평원은 디지털 치료기기 개념과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검토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요. 이에 이어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환자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선택권 제한이 없는 경우는 비급여로 간다라는 원칙을 수립하였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은 저희 나라에 아직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된 거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심평원은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고무적입니다. 다만 AI 사례처럼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 부분이 오히려 저희한테 허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 심평원 보고서가 한 150페이지 분량의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엑기스로 3페이지만 딱 핵심적인 내용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하시고 디지털 치료기의 현재까지의 정책적 방향은 여기에서 나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디지털 헬스의 보험 적용,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현 제도에서는 저희가 디지털 헬스는 현 제도에서 수가를 가려면 새로운 수가를 받든가 가산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별도 산정하거나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이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거나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거나 환자의 안전과 이익이 증대되거나 우월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 심평원의 검토에서는 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디지털 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로케이션이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기존의 치료제로, 지금의 건강보험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서 갈 수 있는 기술들은 이렇게 가고, 그렇지만 여기에 맞지 않는 기술들에 대한 고민이 저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역발상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고민 자체가 또 다른 더 좋은 개선점을 만들 거라 생각하고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산업계 관점입니다. 디지털 헬스 혁신이고 미래로 가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혁신 의료기술이 보편적 진료로 수용되는 데까지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스텝을 플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추가 수가만이 답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 의료기기는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길 외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금 아까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봤을 때 정말 너무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건강보험 내에서의 하는 형태는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서 빠른 패스웨이 여러 옵션을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관점입니다. 정부의 마음으로 제가 이제 마음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기존 건강보험 그릇에만 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이 기술을. 지금 정부는 이런 것 같아요. 새로운 추가적인 근기금, 재정적 관점, 이것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정부만이 가능합니다. 산업계 물론 제언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을 끌고 가기에는 산업계나 하나의 회사가 제언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거나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고속도로를 닦아주고 기간 설비를 만들어주는 건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프론티어 회사들이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그럼 그 길이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이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주고 제반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 정부의 역할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억울한 스마트 기술을 만들지 말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의료진이나 환자에게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는 환자 중심 의학, 환자 참여 의학이라는 단어들도 많이 이제 논의되면서 이런 피드백을 건강보험 체계든 회사에든 줌으로써 하나의 본인도 스테이크홀더로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사명감을 갖고 아니면 접근을 갖고 한번 한다면 산업계, 정부, 유저 또한 모든 기관들이 다 같이 만들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보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